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상사의 유형별 연수 문제 329페이지에 20번 10월 20일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3200번 유형상사로 로그인해 주시고 교재는 329페이지 20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세금 중에서 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있잖아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이 되지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죠. 차량 운반구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0월 20일 출금 전표 하신 다음에 차량 운반구 208번 적요에 해당되는 적요가 2번 있네요. 2번 차량 취득세 현금 지급이라는 적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35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잘 알아두십시오. 취득세는 자산이다. 네, 비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으로 자산 잡아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산 감소이죠. 자, 입력해 볼까요? 10월 21일입니다. 3번 차변의 소프트웨어 적요에는 판매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판매관리 프로그램 금액은 40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코드로 입력해 주시고, 적요에서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금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차변의 소프트웨어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자산 총액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유동자산은 감소했고 비유동자산은 증가했죠. 소프트웨어는 비유동자산, 보통예금은 유동자산이므로 유동자산은 감소했고 비유동자산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토지 대금 3천만 원, 중개 수수료 50만 원, 취득세 60만 원 모두가 토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라는 유형자산은 3,110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이제
수표 발행한 것은 당좌예금에서 인출되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이 되는 거죠. 110만 원은 대변의 현금. 네, 그래서 대변은 당좌예금과 현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2일 날로 날짜 바꾸신 다음에 3번 차변에는 토지 201번 뭐 적용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금액은 3,11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니까 102번 당좌예금으로 계정과목 처리하시고 예금 계좌니까 거래처는 은행으로 코드를 입력하시고 국민은행 적용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천만 원짜리 수표 발행한 거죠. 3천만 원 입력하시고 또 하나 대변 현금으로 지급했죠. 101번 현금 쭉 가셔서 대변의 금액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액은 110만 원 증가하고 아니 자산 총액은 변화가 없고 그죠? 네,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고 유동자산은 3,110만 원이 감소했고 비유동자산이 3,110만 원 증가하는 유동자산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비유동자산으로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계정과목이 당좌예금이고요. 타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계정과목이 현금이에요. 타 회사가 발행한 것은 우리 회사 통장하고 관계없고 그건 우리가 현금처럼 쓰기 때문에 타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계정과목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하면은 그 수표가 만약에 은행에 가게 되면은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계정과목이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계정과목이 현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발행한 것은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제시하면 우리 통장에서 인출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타인이 발행한 것은 우리 회사 통장하고 관계없어요. 현금처럼 쓰면 돼요. 그 수표를.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계정과목 처리할 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3번 해보겠습니다.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처리하였다. 단 대손처리 시점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처리하시오. 그래서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200만 원만큼 있는지 아니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대손충당금에서 상계를 하면 됩니다. 200만 원 이상 있으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으로 분계가 끝나요. 대손처리 분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모자란 것은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모자라면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를 하게 되죠. 대손처리 분계 우리 이론 때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려면은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요 날짜
대손 처리하고자 하는 10월 23일 날짜로 조회합니다. 자, 전체 메뉴 하셔가지고 합계 잔액시산표 클릭하시고 10월 23일. 자, 10월 23일로 조회하시고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당좌 자산에서 찾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네, 잔액이 50만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은 대손 충당금 차변에 기록하면서 상계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자라는 150만원은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중에서 200만원은 받은 걸로 못 받는 것을 받은 걸로 처리하는 걸 우리가 대손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200만원, 차변이 대손 충당금 50만원, 그리고 차변의 대손 상각비 150만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0월 23일로 날짜 고치고 대변이 금액이 크니까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죠. 나약 상사. 네, 저교에는 대손 처리라고 할 만한 저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자 하겠습니다. 대손 처리. 금액은 200만원. 차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5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상계합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검색하지 마시고 요 108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1. 그래서 109번으로 하면 돼요. 109. 해당 채권의 다음 코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가 되는 거예요. 109. 자, 거래처는 관계없으니까 방향 키로 지나가시고 엔터 치면서 대손 처리 복사하고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다음 줄에 차변에 나머지 150만원을 대손 상각비. 원래 대손 상각비는 결산 때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가 오는 거잖아요. 차변에. 그런데 이거는 왜 10월 23일 날 대손 상각비가 나오느냐? 대손 충당금을 적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때 또 비용 처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그래서 10월 23일에도 대손 상각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35번 대손 상각비 800번대 대손 상각비 찾으셔가지고 쭉 가셔서 150만원 이렇게 입력한다. 네, 대손 충당금 분계에서 참 어렵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하나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손 상각비가 차변에 오는 분계는 언제냐?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대손 너무 분계가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손 상각비 차변에 오는 분계는 언제 있는 거냐? 요거를 기억해 두면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첫째, 결산 수정 분계 시 수정 분계에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분계 때
대손상각비 차변에 옵니다. 두 번째, 지금 바로 요 문제 10월 23일 문제와 같이 대손 처리라고 그러죠. 이걸 대손 처리 분계에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경우 지금처럼 대손상각비 차변에 온다.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대손상각비 차변에 온다는 것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예,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차변에서 발생할 때 언제 발생하냐? 결산 때. 예, 결산 때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할 때 차변에 그 대손상각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이 뭐냐면 대손이 발생했어요. 전기반의 대손충당금을 잘 예측해서 설정해 놨으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대손충당금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그때 대손상각비 또 차변에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좀 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24번 보겠습니다. 1월 2일에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이것도 대손에 해당이 됩니다.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났지만 뒤에 이제 문장을 이어서 적는다면은 확인되었다. 그래서 대손 처리 회계를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대손 처리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런데 24번 요거는 앞에 23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23번의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한 거고, 24번에서는 대여금이, 단기 대여금이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판매 행위에서 발생한 채권,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은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 아까 우리 800번 때 요거 835번 대손상각비 이걸로 처리했잖아요. 하지만 24번에서 나온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처리 시 대손충당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대여금이라는 것은 판매하고 관계없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이제 우리 유형 상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업체거든요. 돈 빌려주는 금융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나타난 비용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정 과목 중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900번대 코드예요. 그냥 대손상각비로는 900번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10월 24일 기준으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있는가,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날짜를 10월 24일로 조회를 해보시고 단기 대여금을 찾아봅니다. 당좌 자산에 있어요. 단기 대여금도. 우리가 이제 기말 결산할 때 이런 대여금에 대한 대손의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했다면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을 텐데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았거나 대손이 날이라고 예상치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어쨌든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500만 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 비용 처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가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입력하시고 차변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입력한다. 기타.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번 있죠? 이걸로 하셔야 돼요. 네, 확인하시고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적요에 적당한 게 있나요? 대여금의 대손. 네, 3번 있네요. 네, 대여금에 대한 대손이다. 네,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산 감소시켜야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114번. 단기 대여금의 코드는 거래처 코드 부실상사로 코드에다 꼭 입력해야 되죠. 5,000번. 5만 번. 자,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분계가 되죠. 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기 오늘은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최희연님, 예, 최희연님. 자,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업이익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있는 것 같다. 예. 틀린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은 없는데요. 그런데 비용이 발생했는데 왜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느냐? 이 비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거든요. 영업 외 비용. 그러므로 단기 순이익에는 500만 원 감소하는 영향이 있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 매출액이 변화가 있었거나 매출 원가에 변화가 있거나 판매 관리비에 변화가 있거나 그래야 되죠.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까지 빼는 게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9조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어요. 네, 50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영업의 비용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에 비용 발생, 즉 영업의 비용의 발생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것이죠. 자, 다음은 25번을 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입금전표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정 과목은 임대료가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임대료. 임대료 받으면 그냥 임대료예요. 계정 과목이. 네.
자, 그러면 10월 25일 날짜 입력하시고 입금 전표 2번 입금 임대료 임대료 904번입니다. 임대료 904번.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긴 한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동신사라는 거래처가 이 자료 설명에 나와 있거든요. 동신사 이렇게 넣어주면 예, 안 넣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넣지 코드를 넣을 필요는 없는데 관리상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은 예, 동신사 임대료라고 했기 때문에 적용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예,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금액을 25만 원 입력하면 되죠. 25만 원. 네,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이 현금, 대변이 임대료. 자, 이걸 거래 후 결합 관계로 한번 누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지원님. 네, 요거 차변과 대변을 저기 그 거래 후 판료소 있잖아요. 결합 관계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산이 증가하고. 네. 수익 발생. 예, 맞습니다. 네, 자산 증가, 수익 발생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향이 있습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최윤선님. 네.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자산은 이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익하고 관계 있는 것은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가 있어야 이익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익이 지금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은 자, 영업이익에 해당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곳의 수익은 매출액이 수익이거든요. 매출액. 영업이익을 구할 때 수익은 매출액밖에 없어요. 매출액하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빼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도 비용, 판매 관리비도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가 매출액이냐 이거예요. 임대료 요게 영업수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료가 영업수익인가? 영업수익이면 매출액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올라가. 영업수익이면.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저 앞에 우리가 이제 유형 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도소매하는 기업 법인인데 왜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지?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남는 창고가 있어가지고 창고의 일부를 동신사에다가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받아야죠. 그런데 이 임대료는 그래서 코드가 900번대 코드죠. 9XX 영업외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외. 그래서 임대료는 이 회사의 임대료는 영업외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고 당기순이익에만 25만 원만큼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첫 번째 답변에서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났다.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자산은
관계 없습니다. 이익하고. 이것 때문에 영향이 만약에 틀렸더라도 임대료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다. 이러면 틀리긴 틀렸지만 그래도 방향은 잡은 거예요. 예, 수익 발생이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자산 증가는 이 이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말이죠. 그것이 영업수익이냐 또는 영업의 수익이냐 또 비용도 그것이 매출 원가냐 판매 관리비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냐 법인세 비용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 손익계산서 이 프로그램 집에서 이 손익계산서 볼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손익계산서 이거 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매출액 있고 매출액이 상품 매출을 매출액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 아직은 우리가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유형상사 결산은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비용으로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를 제로로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대로 지금 매출 총이익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을 빼고 있는 거예요.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를 빼면 여기 밑에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지금 예를 들면 임대료 이런 거 영업의 수익이죠. 임대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런 걸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래요. 요건 영업이익에다가 더합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또 수수료 비용 중에도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런 것을 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구한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는 이익을 내요. 구한 다음에 법인세를 빼죠. 이것도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일로 오는 거예요.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딱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법인세 비용, 영업의 비용, 판매관리비. 지금 여기 화면을 스크롤 할 수 없습니다만 저 위에 매출 원가.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이 네 가지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맨 위에 영업수익, 매출액이 수익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영업 외 수익.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맨 위에 매출액, 영업수익,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영업이익 바로 밑에 영업 외 수익.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물어보죠.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은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은 이 손익계산서 구조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구조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손익계산서 구조 아셔야 돼. 자, 임대료가 매출액으로 가는 회사도 있어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 그러니까 만약에 요 유형 상사가 종목을 두 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제조업 및 1. 제조업 2. 임대 이렇게 종목을 두 개로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저 상단에 갔을 때 상품 매출도 한 줄 있고 그 밑에 임대 수익도 하나 생겨요. 업종이 두 개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매출액으로 가는 거예요. 매출액.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영업 수익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 코드를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발 도소매업이니까 임대료를 영업의 수익으로 보면서 904번으로 했지만 임대 사업을 겸한다면은 400번대, 이게 수익 계정이 400번대거든요. 400번대로 임대료 수익이라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400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TAT 2급까지 공부하시게 되면은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런 회사를 아마 모의고사 내지는 기출문제에서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FAT 1급 시험 보는 동안에는 여러분 임대료 나오면 이 임대는 여기서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가 아니고 그냥 임대를 사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영업 외적으로 비어있는 건물을 빌려줘 가지고 수익이 발생한 그 임대료다. 따라서 영업의 수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900번대 임대료를 쓰는 겁니다. 자,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의 판매용 상품, 구호단체의 상품을 기부하였다. 요게 이제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잖아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근데 이거는 지금 상품을 다른 계정으로 대체시키는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상품은 원래는 판매 목적인데 판매하지 않고 기부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적용 코드를 안 넣게 되면은 손익계산서가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는지를 여러분하고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기부했으니까 차변이 기부금. 그러면 기부금을 이 상품의 원가로 비용 처리할 거냐, 시가로 처리할 거냐. 원가라는 것은 상품을 구입한 가격, 시가라는 것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때는요, 원가로 처리해요. 그래서 차변의 기부금이 100만 원이고 대변의 상품도 1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 관련된 것까지 부가세 신고에 감안해서 하게 되면은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때는 조금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느냐 하면은 부가가치세는 시가를 가지고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입력할 그 윗부분에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을 130으로 해야 돼요. 근데 밑에 기부금 비용 처리할 때는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요거는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문제니까 일반 전표에서 할 거고요. 지금 얘기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기부금, 상품을 기부했을 때 그때는 그 분계는 나중에 아마 TAT 2급 문제로 넘어갔을 때도 그때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부가세 무시하고 원가로 그냥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6일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6일 3번 차변의 기부금 자, 방향키로 가셔가지고 적요에다가 상품 기부라고 써줄까요? 상품 기부. 금액은 100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의 상품 146번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를 원래는 8번 적요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지 말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적요 코드를 원래는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을 때 어떻게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 가보세요. 손익계산서 가보시면은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12월로 그냥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기부금이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비용 중에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가 있겠죠? 네, 여기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맞지 않느냐? 뭐가 틀린 거지? 틀렸어요. 왜냐? 자, 여러분이 이제 결산 때 우리가 할 일인데 요걸 좀 조금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결산 때 할 일인데 지금 현재 여기 매출원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결산 분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 결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이 숫자는 틀린 숫자예요.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결산 때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재고 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재고 조사해서 조사한 수량과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재고 조사 결과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손익을 계산하려면요 장부에서만 딱 재고 금액을 구해서 그걸 갖다가 실제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장부하고 현실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품이라는 게 지금 신발 도소매 한단 말이에요. 신발이 1년 동안 팔았는데 말이죠. 장부하고 매장에 있는 신발, 창고에 있는 신발이 수량이 탁탁 맞을까요? 그렇게 관리하기는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발 팔다가 뭐 관리 잘못해가지고 신발이니까 뭐 그 썩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신발을 분실할 수도 있어요. 분실. 네. 막 손님이 너무 몰렸는데, 네. 어떻게 신발이 분실됐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하고 실제 재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 입력할 때는 장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한 걸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재고자산 공부할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뭐 이런 말 들으셨죠? 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있었든 어쨌든 없었다고 해도 좋아요. 실제로 재고조사한 걸 여기다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다 가령 여기 이 금액이 실제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초에서 당기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이 기말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금액이 똑같으니까 현재 0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를 자, 여기 지금 한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억 정도.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4천만 원이라고 입력하면은 여기는 이제 매출 6천만 원어치는 팔린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2천만 원이고 단기 매입이 8천이면 1억이잖아요. 1억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6천 땅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재고조사 할 때 4천만 원이라고 조사한 거에는 여기 국제구호단체에 신발 기부한 거 이것도 여기 재고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재고에 없으니까 지금 4천만 원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도 여기에 들어간 셈이에요. 매출 원가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저 밑에 우리가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서는 빼주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빼기를 하나 더 넣어줘야죠. 여기다가 기부했다든가 하는 것을 모아서 넣어주는 게 바로 타계정 대체라는 거예요. 상품을 기부했거나 접대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타계정으로 대체했다 해서 재고액 말고 별도로 여기서 빼주어야만이 매출 원가에 그게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타계정 대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일반 조표에서 자,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 코드를 넣어보세요. 상품 계정의 적요 여기에다가 8번 적요를 넣어보세요. 타계정으로 대체. 네, 8번 적요를 넣으면 그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에. 자, 손익계산서에 가서 다시 조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조회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들어지죠. 요 100만 원도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산 수정 분기 하게 되면 이 금액란에 요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 빼고 그다음에 재고액 빼고 요 두 개를 빼 가지고 요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야 매출 원가에는 기부한 것이 포함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부한 것은 밑에 영업의 비용 요 기부금으로만 한 번만 비용으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적용은 코드를 안 넣게 되면은 손익계산서가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다른 적용은 좀 코드를 넣는 일이 거의 없죠.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이 얘기 했었죠. 여기 26번에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분계 내용이 차변의 기부금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영업이익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비용 발생했는데 왜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죠? 네, 아까도 기타의 대손상각비 때도 말씀을 드렸죠.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도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미 영업의 비용 이전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다음은 10월 27일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우리가 농협에서 돈을 빌렸네요. 그래서 10월달 이자를 12만원을 이자를 농협에다가 지급을 하는데 농협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공제했다 이겁니다. 이 공제한 세금은 예수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2만원 예수금 차감하고 대변이죠. 예수금 대변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네, 대변 보통예금. 차변은 이자 비용이 차변이 오겠네요. 그죠? 이자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이수금,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10만 원은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10월 27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27일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931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기부금도 영업외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영업외 비용입니다. 자, 금액은 12만원. 대변, 예수금, 이자 소득에 대한 예수금인데요. 네. 저격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만원.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죠. 서울은행 보통 금액은 10만원. 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2만원 비용 발생했습니다. 근데 영업의 비용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부채가 증가합니다. 2만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10만원.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은 없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12만원만큼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당기순이익이 12만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농협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농협에 대한 이자를 낸 거라고 해서 코드번호에나 거래처에 농협이라고 안 써도 되나요? 네. 만약에 원금을 갚았으면은 이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를 농협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요건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리용으로 나중에 이자 비용을 이거 어디다 넣은 거지?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농협을 농협 차입금 뭐 이렇게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코드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거래처에다가 농협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좋죠. 예.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어느 은행의 이자인지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예,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나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회계장부가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자 비용 같은 것은 뭐 거래처별로 우리가 원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상환했다. 차입금. 그거는 부채는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 원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입금을 상환했을 때는 거래처를 꼭 코드로 아까처럼 여기다가 농협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지금의 경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보통예금은 꼭 넣어야 됩니다. 코드로. 자, 28번 보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자, 우리 좀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